지금 당장은 아직까지는 미국만 좋고 다른 나라들은 안 좋아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쯤에는 이런 생각들이 좀 바뀔 것 같아요. 한국은 지금 사상 최대로 미국 증시의 괴리가 커져 있습니다.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약간의 서프라이즈만으로도 튀어오를 수 있는 환경들은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의 이경민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또 2025년을 네. 앞두고 있습니다. 부장님, 저희 채널엔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네, 제가 특별히 내년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또 부장님을 통해서 한번 또 공부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년 전망을 부장님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저희 채널 처음 나와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애널리스트 분야 중에서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뭐 경제, 환율, 뭐 채권 여러 가지 자산 시장을 아울러서 언제는 어떻게 가자. 그리고 산업 쪽과 섹터를 협의를 해서 뭐 여기는 좋겠다. 이거는 조금 내려놓자. 이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냥 레고를 잘 조립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처음으로 궁금한 건 아무래도 국내 주식 파트인 것 같습니다. 부장님, 이제 국내 주식이 올 한 해 지금 벌써 연말을 앞두고 있는데도 여전히 좀 반등의 기미가 크게 보이질 않고 있어서 많은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내년에는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여지가 있을까요? 저희는 지금 소확기비 운동이 워낙 뜨거운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은 한국 주식 좀 다시금 되돌아볼 때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냥 단편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2021년 1월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미국 주식 필요 없어, 다 한국으로 하자, 그렇게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가 정점이었죠. 만약에 그때 너무 이쪽으로 심리가 쏠렸다라고 해서 한국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미국 주식을 늘렸다면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적게 벌었을까요? 많이 벌었죠. 네. 지금은 정반대 이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이 워낙 뜨겁고 핫하다 보니까 서학개미 운동이 되게 뜨거운 상황인데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역발상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미국은 너무 뜨거웠던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식어가는 과정이고요. 중국은 너무 안 좋았던 흐름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그림이고, 유럽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는 미국만 좋고 다른 나라들은 안 좋아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쯤에는 이런 생각들이 좀 바뀔 것 같아요. 미국은 좀 쉬어가는데 유럽하고 중국은 좀 올라온다, 경기가. 그렇게 되면 달러가 좀 쉬면서 신흥 아시아, 신흥국 쪽에 좀 매력도가 다시 높아질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 사상 최대로 미국 증시의 괴리가 커져 있습니다. 2년 연속 괴리가 되게 커져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이 정도의 괴리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가격 메리트, 밸류에이션 매력 뭐 충분히 높다라고 볼 수 있어서 말씀드렸던 달러가 조금만 안정되고 원달러 환율만 좀 안정되게 된다면 저희는 한국 주식이 저평가 매력을 부각시키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25년에는 한국 주식 좀 다시금 되돌아보자. 그동안 실망하셨다 하더라도 비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하죠.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쳐다보신다면 수익률이 좀 우위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수익률 관점에서 미국 주식보다도 한국 주식에 대한 매력도를 좀 높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네. 특히 같이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상승 각도라든지 상승 탄력이 좀 한국이 좀 더 나을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보통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신흥국, 신흥 아시아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런 그림들이 아마 25년부터는 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워낙 미국 경기가 강하다 보니까 그 시점이 계속적으로 딜레이 되고 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최근 중국 경기도
지금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은 바닥을 잡고 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도 지금은 바닥권을 향해 가는 거지 더 나빠지는 그림까지는 아니거든요. 특히 유럽 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은 기저 효과만으로도 25년 경제 성장률은 1%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0%대였다가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달러화가 지금 107, 108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05 밑으로 104 밑으로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림들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그동안 소외받았던 눌려 있었던 한국, 중국 이런 증시들이 좀 부각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최근 들어 또 많이 걱정을 하시는 포인트가 과거 뭐 외환위기, 금융위기 수준으로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뭐 대한민국의 경제적 큰 시스템 위기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스템 위기가 발생해서 원달러 환율이 그 정도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더 튀어 오르겠죠. 근데 다른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거기까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풀리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한국 증시가 8월 달 이후로 굉장히 부진합니다. 미국 증시는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한국은 마이너스 10% 이상 빠져 있고요. 코스닥은 20% 이상 빠져 있죠. 여러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 그때부터 조금 취약했던 것은 첫 번째는 한국의 정책이 없다. 재정 정책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M2 증가율이라고 해서 보통 유동성 증가율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그동안 못했던 유럽, 미국도 플러스 반전해서 올라가고 중국도 와장창 둔화되던 M2 증가율이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는데 한국은 아이러니하게 7월을 정점으로 8, 9, 10월 달 둔화됐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다 올라갔는데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유동성 모멘텀이 약해지다 보니까 차별적으로 좀 소외됐던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하지 않았나요? 금리 인하는 했는데 대출 규제를 옥죄면서 시중 유동성이 좀 위축되었던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 효과보다는 대출 규제 효과들이 더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 불확실성도 들어왔었죠.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도 있었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면은 일단은 정책이 부재한 현상들은 이번 탄핵 국면을 지나면서 기재부는 확대 재정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25년 예상 중 75%를 상반기에 쏟아붓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책이 좀 풀리겠죠. 두 번째로는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대출 규제를 옥죄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까 효과가 없었다가 금리 인하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유동성은 조금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세 번째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인데 이제 정점을 지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매파적인 스탠스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1,450원을 넘었었는데 그것 또한 뭐 변할 수 있는 거라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450원대가 좀 정점권이고 여기서 더 올라가기보다는 좀 우하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특히 여기에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데 언제 될까라는 것들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까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오히려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모든 것을 1월 21일 날 할 것 같은 느낌을 풍겼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좀 환율이 좀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 경기 턴어라운드, 중국 경기가 턴어라운드하는 그림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전 충분히 원달러 환율은 지금보다 더 낮은 레벨 1,400 밑으로 가고 1,350원대 밑으로 가는 그런 그림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 한국의 상황도 봐야 되겠지만 또 미국의 상황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또 환율이 갑자기 또 반등을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FOMC 회의에서의 전망치가 내년에 금리 인하를 좀 여러 차례 할 것을 기대했었지만 결국 두 차례만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발표로 인해서 미국 금리가 생각보다 좀 인하의 움직임이 둔화가 되면 상대적으로 또 환율의 반등 흐름을 좀 지속해 볼 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긴 한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올해 3월 FMC에서 24년 금리 인하 몇 번 한다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3번 한다 그랬어요. 6월 달에 몇 번 한다 그랬을까요? 한 번 한다 그랬어요. 9월 달엔 4번. 많은 분들이 FMC 점도표가 무슨 변하지 않는 절대 반지 같은 생각을 하시는데 변합니다. 정말 많이 변합니다. 올해만 해도 뭐 3-4번 바뀌었네요. 이게 춤을 췄던 거죠. 3번, 1번, 4번 이렇게 간 거죠. 이 편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3개월마다 바뀐 거예요. 그러다 9월 달에는 어마어마한 비둘기파였다가 갑자기 매파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물가가 최근 반등을 했고 고용은 우려했던 것보다 좀 나은 상황인데
고용이 여기서 더 뜨거워지긴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물가 반등은 좀 일시적인 효과가 좀 있습니다. 최근 물가가 반등한 걸 보면 서비스 물가는 떨어졌거든요. 둔화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음식료 가격이 좀 올랐고요. 에너지, 유가가 기저효과로 인해서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허리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회성 요인 때문에 물가가 좀 반등을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오히려 좀 이제 둔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변화율도 이제 정점을 찍고 둔화될 것이고, 주거비라든지 이런 기조적으로 움직이는 물가들은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일시적인 반등 이후 안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지난 주말에 PC 물가도 예상보다 낮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물가에 대한 걱정들이 큰 만큼 연준의 스탠스가 매파적으로 변하긴 했지만, 저희는 3월 FMC를 전후로 해서는 다시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다소 매파적인 건 맞고 매파적인 걸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시장이 너무 과민 반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면은 25년 3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금리 동결한다는 전망까지 들어와 있어요. 좀 있으면 금리 인하 안 할 거라는 전망까지 하겠죠. 금리 인하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연준은 내주고 있거든요. 25년 2번, 26년 2번, 27년까지 한 번 한다라는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은 아니야. 3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금리 인하 사이클 멈출 거야라는 예상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는 맞다. 근데 시장의 해석이 더 매파적이었고,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연준의 스탠스는 더 매파적으로 반영돼 있다. 그러면은 향후 경기 지표가 조금만 부진하더라 하거나 물가가 조금만 안정되는 그림 보여준다거나 이러기만 해도 시장은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즉 지금은 연준의 스탠스가 다소 매파적으로 갔는데 이보다 더 매파적으로 시장이 해석하고 금융시장은 그걸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매파적으로 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연준의 스탠스에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채권금리나 달러화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그렇고 전반적인 시장의 우려감이 좀 너무 과도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또 지남에 따라서 해소가 될 것이고, 그러면 증시는 점점 또 안정을 찾고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채권금리도 정점을 지나고 안정될 거고 달러도 정점을 지나고 안정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보통 이런 걸 재귀성 이론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조지 소로스가 만든 이론인데,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주식시장이 정상적인 흐름을 따라간다면 여기서부터 등락을 보이겠죠. 근데 비이성적이기도 하고 과열을 보이기도 하고 침체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정상 궤도라고 한다면 여기서 잘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과열이 되기도 하고 침체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시장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한쪽 방향성으로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극단으로 가야지 변곡점이 나오고 전환점이 생긴다는 건데, 저는 지난 주말 PC 물가랑 그리고 미시건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예상보다 낮았던 것들이 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12월 마지막까지 좀 시장이 안정을 찾게 된다면 25년 상반기까지는 좀 더 좋은 그림들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이제 재기성 이론에 대한 포인트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비교적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생기지만, 맞습니다. 반대로 또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 또한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대중과 반대로 가야 된다. 심리와 역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거를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현실에 마주하면 감정에 휘둘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극단적인 상황을 가면은 냉정을 찾고 바라보려고 하지만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거든요. 왜냐면은 어느 누가 이게 정점입니다, 이게 저점입니다, 이렇게 딱딱 찍어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거는 명확하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정점 부근이라고 한다면 더 욕심내기보다는 욕심 좀 덜어내고, 여기서 변동성이 너무 커서 더 불안하다 하더라도 여기서 최소한 팔지는 말아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시장으로도 비슷하죠. 올해 상반기 내내 좋았던 게 기계, 음식료, 화장품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걔네들 지금 다들 안 쳐다보실 거예요. 왜냐면 많이 빠졌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어마어마하게 핫했던 게 방산, 제약바이오, 또 한번 푹 꺾였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계속 반복적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간다 할 때는 정점의 부분이 많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올해 24년 상반기에 가장 큰 화두가 뭐였냐면 24년 하반기는 전자의 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니었죠. 그러니까 너무
심적으로 쏠려 있는 쪽은 좀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쪽에는 가까이 가지 말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너무 차가운 게 조금씩 온기가 돌면 들어가고 너무 뜨거운 게 식어갈 때쯤 빠져나오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뭐 애널리스트들의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심리지표라든지 데이터들을 좀 보시면은 이게 어디 정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파악하시면서 조금은 역발상 투자하자라는 생각들을 계속 머릿속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시점에서 한국 주식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은 지금 너무나 차가워져 있는 네, 한국 네, 주식 맞습니다. 시장을 조금 온기가 돌 때쯤 네.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온기가 돌 만한 좀 트리거를 우리가 뭐 좀 기대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정책 불확실성 완화겠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은 탄핵안이 의결된 이후에 반등을 하긴 했지만 계속 기다가 탄핵 결정이 되면서부터 좀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움직였고요. 또 하나는 실적 흐름인데 4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이제 1월 중순부터 본격화될 텐데 4분기 실적은 매년 쇼크였습니다. 예, 근데 매년 쇼크에 대한 걱정을 하기보다는 25년 전망이 어떨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시장이 좀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은 많이 반영된 반면에 기대간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4분기 실적 시즌이 되면 시장이 오히려 더 안정을 찾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대를 하나도 하지 않았던 데에서 약간의 서프라이즈만 나와도 주가는 반응을 하겠죠. 근데 너무 큰 기대를 했던 데에서 약간의 실망감만 나와도 시장은 바로 꺾이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계엄령보다 더 큰 악재가 있을까요? 웬만한 악재는 다 반영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바닥을 통과하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좀 사자. 지난 주말에도 장중에 2,400선을 깨고 뭐 2,400선 초반을 겨우 회복하긴 했지만 이런 등락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자.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25년이 어떨 것 같냐라고 하신다면 25년 상반기의 기대가 너무 낮거든요. 뭐든지 안 될 거야 라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약간의 서프라이즈만으로도 튀어오를 수 있는 환경들은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국내 주식 관점에서 한 가지만 이제 여쭤보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현재 시점에서 워낙 밸류를 쳐도 한국 주식이 너무 싸고 역발상 투자 관점에서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살 돈이 없으실 것 같거든요. 특히나 지금 국내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주식이 지금 풀로 다 차 있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프로 차야 계신 분들은 홀딩이죠. 그냥 기다리는 게 맞다. 지금 여기서 추격 매도하면은 손실을 확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리는 게 맞는데 대신에 갖고 계신 종목들이 완전히 추세가 망가진 애들은 좀 버리고 추세가 좀 살아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막 다 떨어져 있어서 뭐 누구를 사고 하기보다는 낙폭이 컸던 애들이 좀 반등이 탄력적일 수 있으니까 반등하는 구간에서 탄력이나 추세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업종들은 좀 팔고 추세가 조금씩 만들어지는 업종들이나 종목들은 좀 사는 전략을 하시면 좋겠는데 차트를 보시는 분이라면 50주, 200주, 50개월, 200개월, 50일, 200일 이게 외국인이 보는 차트거든요. 해외 사이트 가면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50하고 200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가진 종목이 50일, 200일 이렇게 있으면 잘 가는 거예요. 그냥 주시면 돼요. 그러다가 50일을 깨면 50% 차익 실현, 200일을 깨면 전부 다 차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데 만약에 내가 가진 종목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50, 200 밑에 주가가 있다. 그럼 반등하면 좀 파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반대로 50일 정도 가면은 한 절반 정리하시고 200일 가면은 많이 정리하셔서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거나 추세가 만들어지는 턴어라운드 하는 쪽들을 좀 더 담으시면은 좀 수익이 더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하락인 것들에서 벗어나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업종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거를 단순히 일간만 보지 마시고요. 주간, 월간까지 보시면서 큰 추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보시면은 최근 좀 조정받아서 마이너스 난 애들을 좀 비중 늘리래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주식은 올라갈 주식을 내가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좀 깨져 있는 주식들의 경우에는 50일 또는 주, 월 기준으로 선을 잡아놓고 그 부근에서 이제 반 정도는 정리하고 그다음에 200 기준으로는 이제 좀 전량 정리한 다음에 추세가 좀 살아있는 주식 위주로 좀 갈아타는 게 좋겠다라는 포인트까지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